안녕하십니까, 왕윤종입니다. 이번 달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후쿠오카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스티븐 무누신 장관이 G20 각국의 재무장관과 또한 이제 중앙은행장이죠. 들을 쭉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단연 중요한 의제는 미중 통상 분쟁이 무역 분쟁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연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갈 것인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했겠죠. 그 자리에서 이제 스티븐 무누신 장관은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적으로 이제 미국 측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측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장 이강 총재하고 만났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환율 문제에 관련해 갖고 중국이 그동안 환율이 너무 좀 약세, 평가절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어떤 형태든 간에 개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조금 환율이 평가절하되도록 중국의 인민폐 환율이 약세로 가도록 그대로 좀 방치해둔 것 아니냐. 1달러당 뭐 7위안이 뭐 깨질 수준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중국이 무역 분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환율을 좀 약세로 해서 수출을 그나마 좀 진작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역 분쟁이 잘 풀리고 그러면 좋겠지만, 무역 분쟁이 잘 안 풀릴 경우에 또 환율 전쟁으로 또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5년에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재무장관과 일본 그리고 또 독일의 재무장관이 만나서 환율 문제에 관련된 타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결국 일본과, 당시 독일은 통일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서독이 수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가 지나칠 정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수출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 막대한 무역 수지, 경상 수지의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니 일본과,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가 좀 강세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한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결국 일본의 엔화는 2배 정도 절상이 됐습니다. 당시 달러당 한 240엔에서 250엔 정도 가던 환율이 120엔까지 빠른 속도로 절상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고, 일본 경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화를 마구 증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내에 부동산 버블이 발생했고, 또 그 유동성은 증시에 투입되었다가 이 버블이 한꺼번에 붕괴되면서 일본이 참혹한 경제 상황을 갖게 되었습니다. 10년을 넘어서 20년에 걸친 잃어버린 경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달러당 6.7에서 6.9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그 중국의 인민폐 환율을 한 1달러당 한 5위안 정도까지 이렇게 절상을 시켜놓으면 중국 경제가 정말 휘청거릴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80년대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그때 일본이 서독을 앞서서 G2 국가가 되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G2 국가라고 전혀 내색을 하지도 않았고, 또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끈끈한 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협력을 했다. 협조적 개입이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상황에서는 아마 결코 미국이 환율을 대폭적으로 절상하라고 해도 그 압력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전쟁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별로 타당성,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에 통화가 딱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통화를 가지고 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쓰면 되겠는데,
과거의 환율 제도가 근본위 제도였습니다. 각국이 서로 다른 통화를 발행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화폐의 각국의 통화의 실질적인 가치는 금을 갖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 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통화를 많이 발행할 수 있고 금이 부족한 나라는 통화를 발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근본위 제도의 그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통화 가치는 금의 가치와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세계에서는 이 환율이라는 것은 금의 가치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1971년까지만 해도 소위 달러 본위 제도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이 달러의 가치는 금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고정환율제를 고정된 그런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결국은 금의 가치와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정환율제를 중심으로 하는 환율 제도가 71년도에 붕괴되었습니다. 달러 체제의 붕괴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 환율 제도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도 굉장히 다원화되었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환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실력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나라의 통화가 서로 교환될 때 어떤 비율로 교환되는 것이 좋으냐인데, 예를 들면 우리 1달러가 지금 뭐 1,200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1달러를 사려면 1,200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달러를 사는데 만약에 600원만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달러를 쉽게 사서 그것을 가지고 미국 물건을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 여행을 가더라도 반값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1달러가 2,400원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사는 물건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죠. 미국을 여행하려고 해도 2배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당시에 환율은 달러당 800원이 안 됐습니다. 그때 시절을 보면 참 지금과 비교해볼 때 더 좋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환율 주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환율 정책의 주권이라고 볼 수 있죠. 각국이 환율 제도, 환율 정책 이런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달러에다가 자국의 환율을 고정시킬 수도 있고, 그런 나라들 중에 남미들 국가 중에 일부 국가들이 있죠. 또 유럽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유로가 19개 국가들이 서로 모여서 단일 통화를 채택해갖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유로라는 통화죠. 그 나라는 전부 다 자국 통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율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유로가 대표해서 다른 나라 통화들, 달러나 엔과 교환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많은 국가들이 유로에다가 자국 통화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런 그 동구권 국가들이라든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실상 고정환율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가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 국가들조차도 지금 현재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우리나라의 통화는 사실상 고정환율제였습니다. 달러의 가치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일일 변동폭이 1%도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고정환율제, 말은 관리 변동 환율제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환율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면서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 태국,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모두 다 변동 환율제로 바꿨습니다.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환율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개입이 전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율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환율과 관련 제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개입이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통화를 보면 홍콩 달러, 대만 달러, 뭐 싱가포르 달러라고 이런 얘기를 붙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과거에 그리고 아직도 달러에다가 그 패그된 고정된 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홍콩의 경우 대표적으로 달러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인데 홍콩은 어떻습니까? 자유무역항입니다. 그리고 무역이 아주 자유롭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비자 없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콩의 경우에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즉 환율을 고정시키고 자본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면 결국 통화정책의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법칙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중국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관일 변동 환율 제도인데요. 즉 환율을 어느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좀 불투명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얼마든지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인민은행의 통화 주권,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책은 결국 자본 통제입니다. 자본 자유화를 아직도 확실하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국제통화로서 좀 발돋움하려고 하지만은 이 자본 통제 때문에 자본 자유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민폐가 국제통화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달러는 어떻습니까? 달러는 완전하게 자유롭게 운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전 세계는 달러에 심취해 있고 달러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달러 체제 하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 한국의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